뉴스원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했습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에는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이, 환경부 장관 후보에는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이 각각 지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탄핵 전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지 이틀 만에 후임이 지명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무직 인선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정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했다고 전하며 방송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정상화하고 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적임자입니다. 이진숙 지명자는 대통령실 정무직 인선 브리핑에서 6분이 넘는 전례 없이 긴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 등을 언급하며 공영방송이 특히 흉기란 비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MBC 등 임기가 끝난 공영방송의 이사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을 향해서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시점에서 공영방송, 공영언론이 노동권력, 노동단체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영방송, 공영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노총의 조직원입니다. 이진숙 지명자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방송 독립을 유지해야 하는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자신은 기사와 취재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라며 임명되면 직위에 맞는 중립성을 가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신임 환경부 장관과 금융위원장도 지명됐죠? 네, 윤 대통령은 환경부 장관에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정진석 실장은 김 지명자가 현 정부에서 두 차례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등 누구보다 국정 철학 이해도가 높다며 환경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장엔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이 지명됐습니다. 금융과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란 소개가 뒤따랐습니다. 두 지명자 소감 들어보시죠.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지키는 데 앞으로 힘쓰겠습니다. 늘 시장과 소통하면서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금융소비자 보호, 그리고 실물경제 지원이라는 금융정책의 목표가 조화롭고 균형되게 달성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이들 장관급 지명자 3명은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차관급도 6명 임명했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의 연원정 대통령실 인사제도 비서관, 기재부 1차관의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농림부 차관의 박범수 대통령실 농해수 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는데요. 이로써 대통령실 비서관 3명이 일제히 부처 차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또 농촌진흥청장은 권재한 농림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산림청장은 임상섭 산림청 차장,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장인 김재용 국민대 교수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최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을 넘기며 곧 종료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이 끝나면 특검법이 표결에 붙여질 전망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제 필리버스터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거죠? 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시작 24시간 뒤 제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표결에 거쳐 종료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검법을 상정한 것이 어제 오후 3시 40분쯤인데 이미 24시간을 넘긴 상태입니다. 곽 의원이 아직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곽 의원 발언이 끝나면 민주당이 제출한 토론 종료 동의안을 보고한 뒤 종결 찬반 투표를 무기명 수기로 진행할 전망입니다. 곧바로 특검법 표결도 이뤄질 전망인데 야권이 필요의석을 모두 확보한 만큼 법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석에서 열세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특검법 처리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서 표결 자체에 불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통과되고 나면 뒤이어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안건을 추가 상정해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오 의장은 정부 여당의 불참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지 않고 보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앞서 필리버스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전해주시죠. 네, 필리버스터 마지막 순서로 발언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1심 판결문을 읽기도 했는데 이에 민주당이 안건과 관련된 것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을 들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주호영 부의장은 발언을 종료시킬 권한은 없다며 제지하지는 않았는데요. 뒤이어 곽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피고인 혹은 피의자라며 피의 사실을 나열하자 회의장이 고성으로 뒤덮이기도 했습니다. 사회자가 내용을 심사해서 제안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저로서는. 그 판결 나올 때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잘 들어봤다가 어떤 내용으로 처벌받는지 잘 보시고 이재명 전 대표의 판결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앞서 단상에 오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쟁점이 되는 박정훈 대령의 수사 이첩이 정당했다며 여당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정쟁에 몰두한다는 여당의 주장에도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총선으로 민심이 확인됐는데도 국정을 쇄신하지 않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수사해야 한다고 1항에도 2항에도 적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종일 내내 수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그것은 팩트 체크 첫 번째 거짓.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선 뒤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발언자는 모두 7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여당의 박준태 의원이 중간에 화장실을 다녀오기도 하며 발언을 6시간을 넘겨 이번 필리버스터 최장 시간에 기록했습니다. 앞서 토론 과정에선 국민의힘 김민전, 최수진 등 일부 의원들이 착석한 채 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두 의원은 오늘 각각 사과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전에는 용산 대통령실이 개각 발표를 했는데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를 두고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 이상위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은 좋은 식견을 가졌다고 호평했습니다. 인사부문은 대통령실 판단이라면서도 풍부한 방송 경험을 통해 방송 언론 정책을 이미 체득한 인물이라며 적합한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특히 MBC에서 중책을 맡았던 만큼 전체적인 방송 지형을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이 내정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 내정자가 MBC 세월호 참사 오보를 냈고 MBC 노조 탄압에 전면에 섰으며 MBC 민영화를 논의한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깎아내렸습니다. 이어 MBC 출신으로 이사 선임과 방송사에 대한 허가 승인에 참여하는 것은 제척이나 기피 대상이 된다면서 이 내정자를 임명하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유준엽입니다. 네, 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시작돼 밤사이에는 남부로 확대돼 전국에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맛비가 주춤한 사이에 열대야까지 발생한 제주도와 남부는 이틀째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장마와 더위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나오시죠. 네, 과학기상부입니다. 네, 늦은 오후부터 또 장맛비가 내린다고요? 네, 서쪽에서 또다시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할 걸로 보입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다시 장마권에 들겠는데요. 기상청의 전망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일과 5일 다시 활성화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전국에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 특히 정체전선이 위치한 충청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전북에 최고 120mm 이상, 경기 남부에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서울을 포함한 내륙에도 30에서 80mm의 다소 많은 양의 장맛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특히 밤사이 정체전선에 동반된 강한 비구름이 지나는 충청과 전북, 경기 남부 곳곳에서는 시간당 20에서 많게는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인천 강화에는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호우 예비특보가 발령됐고 오늘 밤에는 수도권에, 내일 새벽에는 충청과 전북 지역에도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에도 저기압의 중심이 북한 부근을 향할 걸로 보여서 밤사이에 북한 지역에도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경기 북부의 하천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어 급류 피해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토요일인 모레 서쪽에서 이 저기압이 또 한 차례 한반도로 다가올 걸로 보여 주말에도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네, 장맛비가 주춤한 사이에 습도가 높아서 그런지 무척 더운데요. 오늘 가장 더웠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제주도와 전남, 전북 일부, 경남과 경북 일부에는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경주는 한낮에 35.1도까지 치솟았고 포항 34.7도, 대구와 구미 34.5도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3도 이상, 대전 32.2도, 서울 30.6도로 중부지방도 30도를 웃돌았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며 기온은 일시적으로 내려가겠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여전히 30도 안팎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의 진료 축소 첫날,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서 극단적인 방식이 아닌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절박한 환자 단체들은 거리로 나와서 치료받을 권리를 호소하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의 진료 축소 첫날인데 현장에서 큰 혼란은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진료 축소, 재조정을 시작했는데요. 애초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교수 비대위는 환자 피해 등을 우려해 진료 축소와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향한 압박 방향을 바꿨습니다. 의정 갈등 장기화 양상이 짙어지자 전면 휴진 대신에 당장 진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이나 응급, 희귀성 질환자에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비대위는 주요 수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외래 진료는 30.5%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초래한 비상 상황에서 의료 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측은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고 진료 감소 폭도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들은 당장 진료가 미뤄지지 않은 것에 안도하면서도 불안감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세브란스 병원이 휴진 중인 가운데 서울 아산병원에 이어 고려대병원은 오는 12일, 충북대병원은 26일에 각각 진료 재조정이나 휴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이 전면 휴진이 아닌 진료 재조정에 나선 것에 대해 환자들을 위한 결정을 내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의료계의 무기한 집단 휴진을 멈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공의 복귀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 취득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제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대화를 통해 의료 개혁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때라며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과제는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이 요구하는 의료체계 개선 방향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환자 단체들이 또 거리로 나섰는데요.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서 어떤 목소리를 냈습니까? 네, 오늘 집회에는 암 환자와 보호자, 일반 시민 등이 함께했습니다. 몸이 아픈 환자와 보호자들이 직접 거리에 나선 건 지금 상황이 절박하다는 의미일 텐데요. 한국유방암 환우총연합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소속 90여 개 단체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환자들에게 의료 공급이 중단되거나 이 같은 신호로 불안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할 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환자가 없으면 의사도 없다며 집단 휴진 중단과 반복되는 의료 공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한 정부와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집단 휴진에 나선 의료계 양쪽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기서 처리가 됩니까? 이러한 원통한 사태가 오늘날의 가장 비극입니다. 의료계분들 정신 차립시오. 대한민국의 환자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의료계와 정부, 국회, 무기한 휴진 철회와 상급 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개편, 필수 의료 중단 방지 관련 법률 제정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서울시청 인근에서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난 오늘 이른 새벽부터 희생자들의 발인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네, 1시간쯤 전부터는 경찰이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 차모 씨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정현우입니다. 네, 역주행 사고 희생자 9명의 발인이 모두 마무리됐다고요. 네, 사흘 동안의 장례 절차를 마치고 오늘 이른 새벽부터 장례식장에선 하나둘 발인이 시작됐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장지로 마지막 발걸음들을 옮겼는데요. 아직 믿기지 않는 죽음에 유가족들은 좀처럼 운구차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서울시청 직원 2명도 오늘 새벽 장지로 떠났습니다. 운구 행렬은 생전 고인이 일하던 시청 청사 건물을 거쳤는데요. 동료들은 이른 새벽에도 건물 밖에 길게 늘어서서 마지막 출근길을 애도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위로에도 가족들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 형이 너무 좋아하는 곳이었어요, 여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로 숨진 희생자 9명의 장례 절차는 오늘 오전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네, 경찰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해 운전자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다고요? 네, 경찰은 1시간쯤 전인 오후 3시쯤부터 첫 피의자 정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갈비뼈를 다친 68살 가해 운전자 차모 씨가 입원 중인 병원을 직접 찾아간 건데요. 그동안은 차 씨가 치료를 받는 중이라 공식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차 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앞서 신청했지만 어젯밤 법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해 직접 병원에서 진술을 확보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사흘 만에 진행되는 첫 진술조사에서 차 씨가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것인지가 관심입니다. 앞서 동승자인 차 씨 부인도 참고인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급발진이냐 운전 부주의냐 논란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앞서 수사 브리핑에서 사고 현장에서 제동하면서 생기는 스키드 마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이 확보한 차량 사고 기록 장치에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호텔 지하주차장 출구에서부터 가해 차량이 가속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급발진은 물론 일반 통행로에 잘못 들어서면서 당황해서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고 당시 브레이크 등이 점등됐는지 또 블랙박스에 어떤 정황이 담겼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 사고 기록 장치와 블랙박스 등에 대한 정식 감정을 마치기까지는 한 달에서 2달이 소요될 전망인데 경찰은 당분간 신중하게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의문점들에 대해 전문가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염건웅 유원대 경찰수방행정학부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가해 운전자에 대한 첫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있을까요? 일단 많은 사상자가 난 대형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해 차량 차주, 일단 운전자가 주장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인지 여부를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자 조사 지금 이제 들어갔고요. 거기에 EDR 분석이라든지 또 충돌 차량들 블랙박스 등,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차량들 블랙박스, 그다음에 그 주변의 CCTV 이런 모든 것들을 조사해서 특히나 이제 그 운전자가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브레이크를 잡았는지, 즉 충돌 회피 시도 운전을 했는지, 그러니까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이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예. 이 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다. 이러면서 이제 급발진을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또 사고 현장에서는 스키드 마크는 확인이 안 됐다. 이렇게 또 말을 했단 말이죠. 네. 이렇게 보면 이제 두 주장이 서로 대치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 정황만 보면은 자동차 이상이 좀 무게가 실리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운전자가 200m를 역주행하면서 100km 정도의 속도로 돌진을 했다. 그러니까 이 속도가 이렇게 빠르게 이 단거리를 갔다라는 것을 운전자의 과실인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거꾸로 오히려 급발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다만 여기서 지금 차량 결함이 아닌, 그러니까 즉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과실이었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결국은 여기서 이제 급발진이 아니다라는 부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급발진이 아니었었을 증거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로는 이제 브레이크 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급발진이기 때문에 내가 차량을 제어할 수 없어서 브레이크를 계속 잡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느냐, 브레이크를 실제로 잡았느냐 여부인데 첫 번째는 그 브레이크에 있어서 스키드 마크가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키드 마크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러니까 급제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스키드 마크가 지금 없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급제동, 그러니까 제동 장치를 밟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아예 잡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급발진이 아니라고 일단 판단해야 되는 부분으로 더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브레이크에 대해서는 일단 그 가해 차량 그 운전자와 그 동승자인 부인의 진술이 조금 바뀐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면요. 예. 처음에 그 사고가 난 이후에 바로 그 부인이 말씀하시기로는 일단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작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처음에 진술을 했었어요, 최초에. 그리고 운전자는 이것은 급발진이다라고 주장을 바로 했고요. 근데 어제 밤에 보니까 어떤 한 언론사에서 대면 인터뷰를 직접 하셨더라고요, 그 부인께서. 근데 거기서 봤더니 그러니까 남편에게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역주행을 했냐라고 물었더니 남편 차 씨가 브레이크를 밟을수록 더 가속이 돼서라고 답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을수록 차가 더 빨라졌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브레이크가 작동 안 한다고 분명히 진술했다가 이후에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더 가속되었다. 밟을수록 더 빨라졌다라는 진술이 조금 내용이 변동된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 진술이 정확하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더 가속이 되었다라는 기록을 본 적이 없고요. 예를 들어 그런 거 있겠죠. 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먹통이었다. 딱딱해서 안 들어갔다. 말을 듣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거는 급발진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급발진의 가능성도 물론 우리가 배제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지금 브레이크를 잡았더니 오히려 밟았더니 가속이 더 되더라. 이게 그 제동 장치하고 그다음에 엑셀과 브레이크는 한마디로 다른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장치에서 브레이크를 밟는데 가속이 되는 경우는 그러면 차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 제동 장치를 밟았는데 앞으로 나갔다. 일단 그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게 또 핵심인데요. 마지막 정차할 때 차량이 그러니까 인도로 돌진해서 보행자 치고 그 이후에 차량 두 대 충돌한 이후에 마지막 정차할 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이제 거의 확실한 내용이고요. 다만 하나가 지금 더 영상이 더 공개된 걸 보니까 이게 그 인도 쪽으로 그러니까 역주행해서 인도 쪽에서 보행자랑 충돌할 때 거기서도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모습 같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에 의해서 깜빡하고 그냥 반사돼서 잘못 본 걸 수도 있지만 이게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지금 역주행 상황에서 급 가속하는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엑셀로만 급 가속을 하고 있다가 여기 현장에서 인도에 충돌하는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라고 가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은 게 2번이었다. 그 전에 역주행에서 100km 정도의 속도로 갈 때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라는 그런 영상이 지금 일단 현재 나와 있거든요. 물론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마지막에 사고 이후 끝날 때 정차할 때와 인도로 돌진해서 충돌할 때 두 번의 브레이크가 지금 잡힌 그런 그 뒤에 모습들을 봤을 때는 결국으로는 이제 급발진이 아닐 가능성도 충분하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했던 지금 스키드 마크와 스키드 마크가 없었다. 그리고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다가 들어왔다. 이런 두 건들이 결국은 지금 운전자의 과실 이 가능성도 지금 높아 보이는 건데요. 네. 네. 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오히려 가속이 되었다라는 이 진술이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고 기록 장치를 보면 브레이크 밟은 기록이 없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 EDR 그 장치 기록 장치에서 경찰에서 밝히기로는 사고 직전에 엑셀을 강하게 밟았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90% 정도 엑셀을 밟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그럼 브레이크인 줄 알고 밟았는데 엑셀을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라고 착각을 하고 엑셀을 더 꾹 밟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EDR 기록에서 말해주는 거는 브레이크 잡은 기록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급발진이었으면 당연히 브레이크 잡으려고 했을 것이고 운전자가 주의하려고 했을 것인데 브레이크를 안 잡았다. 오히려 엑셀 기록이 90%가 나왔다. 그러면 운전자가 결국은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급발진이 부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수방행정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최상병 특검법이 잠시 뒤에 투표에 붙여질 전망인데요. 특검 강행 처리에 반발해 여당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료 동의 표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 보겠습니다. 아니, 입을 막는 게 아니고 발언 권한을 여당에 주십시오. 토론 진행 중에 토론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토론이 끝나야지 토론 종결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의사 정리할 수 있어요. 발언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원내대표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가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나서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의 발언, 이 의원의 발언은 계속하도록 해주십시오. 네, 국회 최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어제 오후 3시 24분쯤에 시작이 됐고요. 지금 24시간이 지나 마지막 주자의 연설이 끝난 상황입니다. 예, 필리버스터가 24시간 경과됐고 조금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을 요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야 의원들이 단상 앞에서 현재 대치 중인 상황인데요. 네, 표결이 진행되고 표결이 끝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종결에 동의하게 되면 필리버스터는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는데요. 제적의원 5분의 3은 180명인 만큼 범야권의 표만으로도 충분히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는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와 계신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국회 화면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이제 24시간 진행이 됐고요.
어제 오후 3시 24분부터 진행이 됐고 24시간이 지났는데 마지막 주자 연설이 조금 전에 끝난 것으로 보여요. 네. 필리버스터 상황 의원님 보셨습니까? 네, 저희도 지난 21대 국회 때 필리버스터가 여러 차례 있었고요. 네. 이번 같은 경우도 21대 상황하고 좀 비슷합니다. 저희 당이 180석을 할 수 있는 야권 연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종료 투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아직 투표 절차를 못 들어간 것 네, 같죠? 아직 종료 투표 예, 절차를.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이후에 이제 어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 항의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에 아마 곽주택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지금 진행하고 있었던 과정에서 24시간이 경과하자 이제 우원식 의장이 그 필리버스터 중단 요구를 한 것이죠. 이제 거기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반발하고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행하고 있는 필리버스터까지는 종료가 되고 나서 투표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의힘의 의견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편파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우원식 의장에 대한 그런 항의성 발언을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보통 24시간 지났다고 말하는 사람을 칼같이 자르지는 않나요? 칼같이 자르지는 못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대충 시간상으로 볼 때 한 20분 정도는 더 여유를 준 것 같고요. 뭐 중간중간에 이제 24시간이 지났습니다. 뭐 이런 그 의장의 멘트가 있으면서 근데 그것이 이제 끝날 기미가 안 보이다 보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의장이 저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24시간으로 제한된 것이 예정된 수순이었던 거죠? 24시간으로 제한된 것은 뭐 일단 법 절차상 5분의 3의 재석 의원 찬성이 있으면 강제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절차에 의한 것인데요. 다만 이제 그것이 지금 보는 거와 같이 기존에 마지막 하고 있는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종료했을 때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말 자체를 끊어버리고 우원식 의장이 저런 권한으로 필리버스터 종료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지금 논쟁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야권이 민주당을 포함한 180석 이상이 충분히 넘기 때문에 24시간 이후에는 종료가 될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왔던 것이죠. 근데 필리버스터의 그 도입 취지 자체가 어쨌든 지금 소수 정당으로서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지금 처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연 작전을 통해서 어쨌든 최대한 이거에 대한 부당성들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을 포함한 또 지금 거의 우원식 의장이 어찌 보면 과거와 달리 중립을 좀 훼손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합리적인 서로의 타협점들을 찾아가면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중립성보다 선명성을 강조하는 거는 민주당의 기조였잖아요. 뭐 지금 워낙에 여야 관계가 저렇게 돼 있고 방금도 이제 국회법이 절차법이라서 사실은 딱 부러지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데 서로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야가 있고 회의를 진행하는 법이다 보니까 모든 법이 국회법에 적용되는 모든 법이 아주 그냥 칼같이 이런 경우는 이렇고 저런 경우는 저렇고 이렇게 돼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여야 간의 타협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논의 이런 것의 묘미가 필요한 것이 국회라고 하는 공간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여와 야 사이에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저런 진통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단을 요구하면서 지금 뭔가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전해진 내용에 의하면은 무제한 토론이 이렇게까지 오래 한 적이 없다 이런 내용들을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뭐 더 길게 한 경우라든지. 아니 물론 뭐 중간에 저렇게 끊어서 의장이 중간에 중단시키고 저런 지금 표결을 하면서 강제 종료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저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과거에 아무리 이제 다수당이라고 해도
회기를 종료시키고 그 다음 회기를 연이어서 만들어서 그다음에 표결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는 제가 많이 봤지만 지금과 같이 강제적으로 또 더군다나 마지막 그 필리버스터 주자가 발언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저렇게까지 강제적으로 종료할 이유가 있을까? 사실 이제 한다고 해도 사실 한계라는 것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본회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늘 자정안으로 저것들을 이제 처리해야 되는 어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 여유를 두면서 여야 원내대표 간에 좀 협상들을 할 수 있도록 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도 저것이 무한정 막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절충점을 좀 찾아가는 것이 합리적인 또 국회 운영 방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계속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당 의원들에게 어떤 걸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세요? 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신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하게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을 수 있는 거죠.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틀릴 수 있는 거고. 네. 24시간 딱 지났으니까 멈춰야 된다. 그런데 어쨌든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딱 멈춰야 되느냐. 이건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뭐 1시간 정도를 더 한다 할지라도 뭐 많이 하면 2시간 정도를 더 한다 할지라도 여야 뭐 대표 간에 그런 것에 대한 서로의 암묵적인 어떤 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서로가 그런 것들이 양해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현재 없는 채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좀 못 믿게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음 절차로 못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이제 24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할 것인지에 대한 이 표결을 진행할 거다. 네. 이런 절차를 앞두고 이제 어떤 강제 종료를 말을 했을 텐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와서 이제 이런 어떤 항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강제 종료 투표까지 또 상당한 어떤 시간이 또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뭐 그렇습니다. 이제 뭐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안에 강행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데드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저것의 필리버스터를 지금 마지막 주자인 곽규택 의원이 하고 있는 것을 저렇게 순수하게 바로 종료시켜서 투표로 강행하는 것을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게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과거에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제 관례들을 남기게 되는 저는 굉장히 좀 앞으로 향후의 국회 운영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지금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특히 이제 국회의장이 선출되는 민주당의 그 과정 속에서 소위 강성 지지층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또 민주당의 지금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런 것들이 의회 민주주의 내부에서의 어떤 그동안 지켜왔던 관례들을 다 깨게 되는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의장이 굉장히 이제 배출한 그 자당보다는 네. 다른 당을 조금 배려해주면서 중재하고 오히려 그것을 조정수 역할을 좀 많이 해왔는데 우원식 의장도 사실은 뭐 그런 합리적인 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자기 의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도 본인도 느낀 바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정부 질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안을 상정시킨다거나 또 보통은 원내대표 간에 합의된 법안들, 안건들을 상정하는 것이 당연히 국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도 직권상정이 이제는 앞으로 다수당이 점하는 의장과 또 다수당이 150석 이상 넘어가는 다수당이 생기게 되면 네. 이제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있는 저런 어떤 잘못된 관행을 남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앞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좀 큰 우려를 갖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국회 상황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4분쯤에 최상병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 상정이 됐고요.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24시간이 지난 조금 전에 강제 종료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필리버스터가 지금 마지막 주자의 발언은 끝났고요. 이제 형식적으로 종료를 하려면 종결 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그
절차가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조금 뭐 늦어지더라도 뭐 그렇게 늦지 않는 시간 안에 그 절차는 진행이 될 것 표결은 같고요. 될 것이다. 네. 그런데 이제 표결이 무기명 수기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그건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네. 무기명 수기로 이루어지고. 맞습니다. 근데 네. 무기명 수기로 이루어지다 보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렇죠. 않습니까? 무기명 수기로 이루어지고 네. 투표를 하고 나서 그것을 뭐 이렇게 검표하고 개표하고 할 때까지는 통상 한 30분 정도 걸리고. 30분 정도. 네. 이제 아직 시작이 안 됐으니까요. 네, 저희가 시작되면 또 그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뭔가 우원식 국회의장 이렇게까지 오래 한 적이 없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국회의장 단상 앞에서 뭔가 구호를 연호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러면서 좀 시간이 계속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좀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까요? 뭔가 양당의 원내대표가 만난다든지. 예. 이제 어떤 국회 과정들이 있을까요? 운영은 어쨌든 그 교섭단체의 대표들이 합의를 도출해 내면서 운영하는 것이 보통의 관례고 국회법 절차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22대 원 구성의 시작부터 다수당을 점한 그동안의 관례를 전부 무시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사실상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거의 끌려가다시피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몸부림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하고 또 종료를 하면서 강제 종료하고 그 다음에는 결과적으로 수순대로 최상병 특검 법안들을 상정 후에 표결하겠죠. 이제 그런 절차들을 아마 아직 시간이 오늘 안에 있으니까요. 네. 적정한 시점에 민주당은 강행하지 않을까. 또 국민의힘은 저렇게 순순히 좀 타협하는 방식으로는 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앞으로도 국회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진통이 예상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예. 네, 타협과 협치를 찾아보기 힘든 22대 국회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종결 투표가 잠시 후에 이루어질 텐데요. 종결 투표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그럼 민주당이 곧바로 최상병 특검법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바로 국회의장이 최상병 특검 법안을 상정하고 또 다시 표결한 후에요. 일단은 통과시킨 수순으로 가겠죠. 이제 지금 결과적으로는 지금 필리버스터를 한 것도 그렇고 저렇게 지금 집단으로 항의하는 것도 최상병 특검을 막아보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집단 항의를 하는 건데 일단 숫자적으로는 거의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오히려 시간을 두고 여유를 가지면서 저렇게 지금 그냥 앉아서 같이 맞서서 나와가지고 집단으로 국회법상 몸싸움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맞서는 상황보다는 국회의장이 좀 시간을 끌어가면서 조금 톤다운 시키는 저런 시간들을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은 앉아서 기다리는 모습들이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특검법을 사실 이제 의석수로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라는 이 수단을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온 것인데, 근데 이렇게 뭔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게 강제로 혹은 조기에 중단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얻게 된다면 이렇게 좀 항의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인해서 좀 시간을 벌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사전에 이런 상황들을 좀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 21대 국회 때도 이렇게 24시간의 필리버스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다음 표결 자체가 지연이 되고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1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22대에서는 지금 이례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그런지 제가 관전자 입장에서 저 답답한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결국은 저 모든 현재의 과정 자체가 최상병 특검법 자체를 막고자 하는 여당의 어떤 의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최상병 특검을 저렇게까지 무조건 막아야 될 일인가. 이 자리 2주마다 한 번씩 나오지만 이 자리 나올 때마다 제가 최상병 특검에 관해서는 법에 대해서는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핵심 중에 하나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럼 특검을 도대체 누가 추천할 거냐? 현재 올라간 야당의 안 같은 경우는 야당에서 추천한다. 이런 거잖아요. 2명을 다. 그런데 지금 여권의 당권 주자인 한 명인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한테 주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 언론에서 며칠 전에 여론조사를 해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주당 안대로 야권이 추천한다라고 하는 게 42.8%. 그다음에 꼭 대법원장까지는 아니어도 대법원장 포함해서 대한변협, 뭔가 뭐 중립적이고 제3자 같은 여기서 추천한다라고 하는 것이 31.5%입니다. 물론 낮기는 하지만 상당히 이 정도면 논의해 볼 만한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과 야권에서 2명을 추천해야 된다라고 야권의 안으로 나와 있지만 야권 국회의원 내부에서도 야권 일부에서도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협의 추천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3자가 추천해야 한다. 이 부분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제시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이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그럼 합의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현재 쟁점이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럼 이런 안도 있으니 그러면 특검의 추천 주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럼 여야 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할지 저는 그런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없는 채 무조건 이 법 안 돼라고 해서 시작된 게 지금 필리버스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뭐 민주당 일각에서도 그렇고 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이렇게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자 이런 얘기는 지금 제기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마저도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저게 어떻게 보면 뭐 무한 반복되는 국민들로 봐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최상병의 정말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그 진실을 밝히고 그거를 명명백백히 명확하게 수사해서 밝혀야 된다는 입장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저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제안한 특검 법안에는 도저히 그것은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고 지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여러 의원들이 그 부분을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적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마지막 항의 몸부림이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지금 송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이걸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지금 정치권 내부가 민생은 온데간데 없고 전부 지금 특검 그리고 무슨 뭐 탄핵 이런 걸로만 지금 뭐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계속 무한 반복되고 있으니까 국민은 지금 어디 온데간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이 정치가 다시 복원되고 좀 합리적인 부분들로 타협하고 절충해서 뭔가 방안을 찾지 않으면 22대 4년 내내 저렇게 갈 것이냐. 왜냐하면은 지금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을 강제로 지금 입법을 강행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런 것이 다른 법안에도 계속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저런 식으로 다수당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상대 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렇게 다수의 법안들을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빨리 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좀 마땅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자는 이런 주장이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그럼 이제 합의할 수 있는 카드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금 상정된 이 최상병 특검법은 오히려 이탈표가 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21대 국회에서 한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한 법안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을 다시 올린 거고, 뭐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변화가 있죠.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다시 올린 거고요. 그럼 그랬을 때 그것을 저는 국민의힘에 안타까운 것이 그것을 무조건 반대할 일이 아니라 그러면 특검 추천권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보고 또 다르게 들어가는 조사 내용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이것은 너무 과하니까 이런 것은 좀 빼고 본인들의 안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서로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죠. 그게 한동훈 특검법 아닌가요? 근데 한동훈 후보의 안은
국민의힘의 안이 아닌 거죠. 네.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도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거의 뭐 배신자 취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뭔가 그 전향적인 안을 낸 것에 대해서. 만약에 네.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네.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이제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으로 예측되기에는 오늘 중으로 어찌됐건 통과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네.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면 본인이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걸 가지고 그때 가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떤 안을 만드는 작업을 좀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대통령은 마냥 이 법을 피하는 사람이 되는 국민들한테 결국 특검법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인상만을 계속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윤 대통령이 이 전국을 풀어 헤쳐나가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국회 상황을 보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제 어제 그 필리버스터가 처음 시작됐을 때 첫 번째 주자로 유상범 의원이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걸 좀 생략하면서 또 논란이 됐는데 지금 이제 이 필리버스터 마지막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데 국회의장이 중단을 요구했고 배경을 설명하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와서 항의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을 이 국민들이 보면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답답하겠죠. 그래도 정치권이 뭐 늘 그래 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22대 국회에서는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솔루션이 지금 전혀 없잖아요.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우원식 의장님을 개인적으로도 좀 잘 알고 이제 합리적이신 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우원식 의장도 지금 어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저희 당에서 배출한 의장의 경우는 오히려 우리 당이 비판하고 오히려 상대 민주당을 약간 두둔하고 옹호하고 법안 상정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중재자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원식 의장한테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편파 진행이다. 의장은 아시다시피 국회법에 의해서 당적을 내놓잖아요. 지금 무당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정해주고 중재해주고 회의를 진행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제 그동안의 관례도 다 무시된 채 뭐 이게 존경하고픈 그리고 내지는 그동안의 관례상 발언 때 올라가기 전과 후에 의장께 우리가 인사 목례를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생략되고 앞으로의 국회는 정말 어떻게 이게 국회가 이제 22대에서 끝나는 것도 아닌데 저런 관례들을 남겨놓고 향후에 다수당을 점하면 그 정당이 어차피 의장을 또 배출하게 될 것이고 그 의장이 지금과 같이 자당을 계속 옹호하는 방식으로 의회를 운영하게 되면 계속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저런 상황을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저는 사실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네. 표결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죠. 네. 네. 지금부터 표결이 선언될 것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표결을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방금 뭔가를 이제 읽어내려가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뭔가 표결을 선언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강행한다 이런 의미로 저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전히 단상 앞에서 항의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표결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표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전해드렸듯이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돼서 시간은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필리버스터 중단을 위한 표결, 세적의원의 5분의 3, 그러니까 180명이 찬성을 하게 되면은 강제 종료가 되는 거고요. 전해드렸던 것 같이 무기명 투표, 수기 투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약 한 3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범야권이 192명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는 찬성으로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장 화면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 선언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표결이 진행되겠네요. 결과는 예상되는 거죠? 추경호 원내대표 옆에서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항의하는 것 말고는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어쨌든 지금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법 절차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행하게 되면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장이 어쨌든 회의 진행의 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안 상정이나 아니면 저런 부분들을 오히려 과거 같으면 정회를 하고 양당 원내대표 간에 좀 합의를 좀 종용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기도 하고 부여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에 오히려 우원식 의장이 탄핵당할 정도의 그런 뜨거운 맛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저건 수순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그냥 방치하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게 마지막 수단으로서 그냥 항의하는 저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들이 자리를 이석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아마도 이제 투표를 하러 가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죠? 투표를 하러 가요.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투표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고요. 그리고 본인 명패하고 투표했던 것을 명패함 투표함에 넣고 앞으로 다시 나와서 의장석 앞으로 나와서 넣고 그다음에 이제 개표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이 표를 세고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최소한 30분 정도는 소요가 최소한 30분 정도 걸릴 것이다. 이제 표결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정말 중요한 투표는 이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이 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제적의원 과반 출석 또 과반 찬성이 되면 법안 통과 시 정부로 이송이 돼서 15일 이내에 제2요구권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소식 또 잠시 후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또 정치권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개각 발표가 있었어요. 저희가 앞서 뉴스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개각에 대해서 두 분 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오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국무위원 중에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지난번 자진 사퇴했던 방통위원장의 경우 이진숙 지금 지명자를 발표했는데요. 방통위가 가장 뜨거운 지금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여야가 계속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반복된 어떻게 보면은 탄핵에 중독돼 있는 민주당이 국무위원 장관들을 또 검사까지 탄핵하면서 행정권 자체를 지금 마비시키는 일방적인 독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런 식의 어떤 또 앞서 보신 탄핵 특검 법안과 같이 행정부와 지금 입법부가 계속 지금 무한 반복 충돌할 수밖에 없는 저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청문회 절차도 좀 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아마 뜨겁게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자를 향해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 언론 특보였지만 극우적 언론관에 드러냈다가 캠프에서 퇴출당한 인사다 이러면서 논평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설마 했거든요. 물론 하마평은 있지 않았습니까? 몇 사람 중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하마평은 있었지만 설마 했던 게 우선 지난해 국민의힘 추천에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이 됐지만 결국 표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이 무산된 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혹은 보수적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진보적 시각을 갖고 있느냐 이런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방송계에 종사하고 있는 또 언론 일반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이분에 대한 평가는 과연 적절한 인사였나라는 평가일 것인가.
전임들이 취임 3개월 만에, 취임 6개월 만에 물러난 자리 아닙니까? 저희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우리 당 입장에서도 탄핵이라고 하는 카드를 가능하면 안 쓰고 싶은 카드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탄핵이라고 하는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사퇴들을 했는데 그럼 과연 이 상황을 정말로 대통령께서는 이진숙 신임 지명자가 이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정말로 생각하는 건지 저는 대통령실에서는 방송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발표했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이런 표현 잘 안 하는 사람이지만 지나가던 소가웃을 일입니다. 정말로 어느 사람이 이 사람을 그 적임자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건 마치 또 탄핵해라라고 하는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은 그런 것 이외에는 이 카드는 정말로 저는 너무 아예 이렇게까지 심하게 인사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탄핵을 유도한다고 설명하셨는데 반박 있으신가요? 근데 지금 이제 방통위의 문제는 어떤 후보자를 지금 지명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에 대한 이사 선임에 대한 부분들을 의결하고 지금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사퇴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방통위의 행정권 전체를 지금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안을 지금 발의를 하기 전에 이제 직전에 사퇴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 방통위가 구성이 아시다시피 5인 체제 합의제로 운영되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추천해야 되는 그 방통위원 자체를 추천을 안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러면은 방통위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라고 지금 탄핵으로 지금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무소불위의 입법 독주를 통해서 행정권을 마비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가 그렇게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저것도 앞서 저 국회에서의 좀 안타까운 모습처럼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리고 과거에 왜 그렇게 다수당을 점하고 있었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방송법을 처리하지 안 하고는 이제 와서 야당이 돼서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방송법을 저렇게 강행하면서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저는 그 자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양심이 있다면 그때는 이러이러해서 못했는데 정말 국민들께 죄송하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양심 고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진숙 지명자는 인선 브리핑에서 이례적으로 6분 동안 소감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전직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에 대해서 작심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진숙 지명자 어떤 행보를 보일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미 행보를 보인 것 아닙니까? 시작부터 이미 그것도 저는 놀랐는데 그러면 그런 분이 과거가 그랬던 분이 첫 시작이라도 조금 약간의 사람은 또 그 기대를 걸고 싶은 게 있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랬는데 정치적 탄압으로 자리를 떴다. 언론은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데 사실은 노동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이게 노동 권력이 가장 강력한 권력인가요? 물론 문제 제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가장 강력한 가장 문제가 되는 권력인가요? 저는 첫 발언부터가 과연 이분이 청문회부터 순조로울 것인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키워드로 전국 상황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패싱. 네, 필리버스터 종료됐다는 소식은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국회에서 난데없이 인사를 하냐 마냐 이 기싸움이 필리버스터 시작부터 이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저한테 인사 안 하시나요? 인사 받으실 수 방법의 행동만 해주시면 인사할 거예요. 그러면 인사하셔야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에도 인사하시죠. 인사는 존경심이 들어야 하는 겁니다. 쿨쿨 편안하게 누워 쿨쿨쿨 정말 따뜻하고 아유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뭐 제 입장에서는 추경야도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불의를 일으켜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검사 출신의 유상범 의원이 나섰는데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거를 생략을 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뭐 이제 양쪽의 신경전이죠. 사실은 뭐 또 인사하고 무슨 뭐 늘 국회에서 존경하는 무슨 의원님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또 비아냥거리잖아요.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왜 존경하는 맨날 그렇게. 그건 어떻게 형식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 양쪽의 입장들을 예우해주고 존경해주고 하는 뭐 그런 또 절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것들이 다 무시되고 이제 앞으로 국회가 서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양쪽의 입장에서만 뭐 평행선을 그리게 되면 향후의 국회 운영도 저렇게 계속 파행적으로 운행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감정은 감정대로 쌓이게 되고 서로 충돌할 일이 더 많아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텐데요. 22대 국회 시작부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것을 어떻게 정치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없어요. 옛날 같으면 사실은 양당의 좀 중진 의원들이 만나서 이렇게 해서 좀 뭐 갈등이 있더라도 우리가 좀 해소해보자라고 타협안을 내면 또 초선 의원들이나 젊은 의원들이 그것들을 또 양해해주고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아예 없어진 지가 오래됐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장의 중재 역할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라 제가 봐서는 향후에 지금과 같이 민주당의 일방 독주가 지속되는 한 제가 봐서는 계속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희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필리버스터 도중에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꿀잠을 자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뭐 이제 그래서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필로버스터 아니냐 이런 비아냥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좀 안 됐죠, 초선 의원들이. 왜 그러냐면 초선 등원하자마자 험한 일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김민 전 의원은 둘 다 깨자마자 검색해봤다고 해요. 자기 이름을 어떻게 언급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물론 이제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저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됐는데 뭐 그러니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필리버스터가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잘 모르는 건데 자기들끼리는 사생결단할 것처럼 한 일인데 저렇게 잠을 자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정치에 대한 신뢰 또 품격 이런 것들이 더 떨어지게 될 건데요. 물론 뭐 저분들 개인들을 뭐 잡고 뭐 큰 실수를 했다 이렇게까지 질책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편 그 국민의힘이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 이 발언을 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보시기에 좀 사과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계속해서. 뭐 저는 김병주 의원이 사과하면 끝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그 장면을 보셨지만 본회의장 발언 때에서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을 그걸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논평이 나갔는지 그리고 그게 6월 2일 한 달 반 전의 일인데요. 민주당의 의원들도 사실은 그런 논평이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을 정신 나간 의원들로 전부 매도해버리면 사실은 의사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하겠다. 그건 이제 저는 김병주 의원이 말하는 무슨 그 한미일 동맹과 관련한 그 발언이 잘못됐기 때문에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하는 발언들과 매칭시켜서 할 이유는 없어요. 그거 바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잡으면 되고 본인이 그런 어떤 거친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소 이제 언론에서도 지적했지만 김병주 의원이 사실 일반 국민들한테는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지난번에 국회의원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런데 지금 최고위원회 출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미 당선된 것으로 국민들이 이번 인지도가 너무 올라갔죠. 민주당의 당원들이 그래서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저렇게 강하게 강성 지지층들한테
자기의 존재감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저게 뭐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계속적으로 저렇게 사과를 안 하게 되면 결국에는 또 뭐 쓸데없는 공방이 계속 지속되잖아요. 간단하게 유감 표명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성 지지층 말씀하셨는데 사실 김병주 의원 본인은 사과를 안 했고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리 사과를 했잖아요. 근데 이 대리 사과를 두고 강성 지지층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해요. 정청래 의원 못 봤냐, 답답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너무 착하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김병주 의원 그 발언은 국가 간에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 간에 그것이 동맹이냐 연합이냐 뭐 협력 관계냐 외교적으로 그런 규정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을 지적하다가 총리의 발언과 거기 논평이 충돌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왔죠. 근데 저는 뭐 그런 것이 개인 성명이나 또 당의 논평이나 또 혹은 뭐 상임위원장에서나 이렇게 나온다면 또 그럴 수 있겠지만 본회의장에서 면전에 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과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원내대표가 그것도 2번이나 했습니다. 네. 조금 부족하다라고 해서 원내대표가 유감 표명을 유감 표명을 2번이나 했죠. 또 원내대표는 그런 자리니까 해야죠. 뭐 대신하더라도 그런 것은 저는 원내대표가 이겨내야죠. 그 지지층들이 원내대표로서 국회 운영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지지층 어느 분들한테는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죠. 정청래 의원보다 덜 강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적어도 국회의원이면 또 국회의원 중에서 원내대표면 본인들이 이겨내고 견뎌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소위 정청래 바이러스가 온 국회에 다 퍼지게 되면 저는 국회도 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게 됩니다. 저렇게 송 의원님처럼 합리적인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셨어야 되는데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으로 보면 또 저희 지지층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훈훈한 분위기 속에 정청래 바이러스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천하람 의원이 갑자기 가수 이승기 씨 노래를 개사해서 불렀는데요.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장애인 비하다 뭐 이렇게까지 하시는 의원님도 계시는데 저는 이거는 뭐 굳이 따지면 여당 비하지 뭐 장애인 비하겠습니까? 좀 과도한 어떤 뭐 혐오 차별 발언 낙인 찍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예지 의원이 정신이 나갔다 이 표현은 정신장애를 비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SNS 글을 올렸단 말이죠. 근데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천하람 의원은 뭐 이 자체가 좀 과하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우리 의원님 어떻게 하려고 계세요? 이게 히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천하람 의원이 김예지 의원과 이런 논쟁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작년 9월 달에 본인이 저희 당에 탈당하기 전이죠. 순천갑의 당협위원장을 할 때 전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책을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책 제목이 여의도에는 왜 정신병원이 없을까라는 제목인데요. 그때도 김예지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장애인 비하 발언이다 이렇게 해서 공방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김병주 의원의 발언과 거기에 김예지 의원이 어떻게 보면 아시다시피 김예지 의원은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권 감수성과 관련해서 당사자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왜 느닷없이 천하람 의원이 또 끼어들어가지고 저렇게까지 조롱하다시피 뭐 춤을 추면서 영상을 만들어서 할 이유까지 있었나? 그냥 천하람 의원은 좀 빠져 있었어도 됐을 것 같은데 작년 9월 달에 있었던 부분들을 본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저 논쟁에 뛰어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송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과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나왔던 내용도 그렇지만 그런 것 아닙니까? 뭐 상임위장에서 일부 상임위원장들의 어떤 뭐 표현, 행태, 또 그다음에 국회 내 본회의장에서의 것, 또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장한테 인사도 않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표현에 대해서 이것이 장애인 비하다라고 또 규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저렇게 또 조롱하듯이 나오고.
그래도 이 일련의 과정이 저는 뭐 그냥 김혜지 의원 이것만 딱 놓고 보면 저걸 바로 그냥 그 장애인 비하다 이렇게 가는 것은 그것도 저는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이 다 모두가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돼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모두가 말의 말꼬투리를 잡고 가고 있는 본질에서 전부 다 벗어난 이런 행태들을 국회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쏘아올린 정신 나간 발언의 작은 공의 여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저희가 다음 키워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 카드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키워드 주시죠. 나를 탄핵하라.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한 말인데요. 현직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서 검사장들이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며 격앙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 반응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이 참 너무 오만하다. 정말 오만하다. 국민들이 왜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지 요구하는지 바로 답이 나온 거다. 제가 총장이라면 말씀입니다. 이런 탄핵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검사들 입장을 발표할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회에 대들고 이런 방식은 정말 국민들이 이제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검사 탄핵안도 역시 상식적으로 보아도 기각이 예상됩니다. 많은 법조계 원로들과 법학자들, 일선 현장의 검사들은 민주당의 수사검사 탄핵 시도만으로도 법치주의 파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상권분리 파괴이며 명백한 위헌입니다. 검사들이 민주당의 현직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시도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원석 검찰총장도 직접 공개 비판에 나서면서 대장동 사건을 수사 지휘한 송경호 고검장, 나를 탄핵하라 이런 또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인 건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사법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더군다나 저 검사 4명 모두가 지금 민주당과 관련돼 특히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관련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복하듯이 저렇게 사법 방해하고 방탄 탄핵을 통해서 시스템 자체를 저렇게 무력화시키는 부분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건 굉장히 위험한 일을 저는 했다라고 지금 이제 탄핵 소추안까지 돼서 지금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저런 식의 겁박성으로 이미 수사했던 검사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판사들에게도 경고하는 또 앞으로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검사들의 경고하는 굉장히 나쁜 있을 수 없는 탄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헌법 65조의 탄핵 소추권은요. 국회가 가질 수 있는 헌법 권한이긴 하지만 앞에 직무 집행과 관련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있지도 않은 사실들, 확인도 되지 않은 사실들로 기존의 당대표 개인 한 명을 위해서 저렇게 입법권의 남용을 통해서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고요. 만약에 저게 실제로 이루어져서 지금 벌써 3명의 검사들 중에 탄핵이 통과된 헌재에 가 있는 검사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1명은 이미 기각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아무것도 지지 않아요. 6개월에서 거의 9개월 정도 직무 정지가 돼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 발언도 하지 않고 그냥 당연시하고 있는 민주당의 저런 행태들은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검찰 조직의 출신들의 민주당 의원들이 저걸 주도하고 있는데 검찰은 지금 후배 검사들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렇게 탄핵에 대한 부분들을 악용하는 저런 사례들을 이제 남긴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경호 고검장이 나를 탄핵하라라고 한 거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수사 지휘한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게 맞는데 왜 직접 수사를 직접 한 실무자에게 책임을 묻느냐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참 검찰스럽다. 이런 검찰스럽다. 네. 어떤 의미인가요? 이원석 총장도 그러고 송경호 고검장도 그러고 마치 어떤 사명감을 가진 채 마치 검찰이 상당한 모욕을 당한 것처럼 분개해서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보십시오. 지난 2년 동안 검찰이 적어도 여야 간에 최소한의 저희 당과 관련된 것을 6, 7개를 했다면 적어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도 그렇고요. 그것과 관련된 것을 신용이라도 했다라고 한다면 검찰에 대한 신뢰가 이 정도는 떨어져 있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무슨 검찰이 대단한 침해를 당한 양 이런 식으로 정색을 하고 나오는데요. 저는 하여튼 이 두 분의 그런 저희 당이 현재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이 검사들 관련한 이것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가 안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요. 차치한 문제고 저는 검찰은 검찰대로 본인들이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수사를 해왔었는지 또 기소를 해왔었는지 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그리고 입장에서 저희 당 입장에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 당은 최상병 특검과 방통위 정상화에 조금 더 집중하고 올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과거에 설사 4명의 탄핵 검사들한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상당히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고요.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과거에는 또 현재에는 저희 당의 대표나 그 대표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수사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럽니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특검을 피하는 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당 대표와 관련돼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같이 추진을 하는 게 과연 우리 당에 또 이재명 당대표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검찰에 대한 섭섭함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 전국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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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자격증을 따면 정부 지원금을 받고 일자리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노인 3천여 명을 속여 6억 원가량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일해서 생계를 잇는 빈곤층이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울산 남구의 상가 건물, 빈 사무실에 소파와 칠판만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노인을 상대로 교육을 하던 곳인데 지금은 공실로 남았습니다. 교육 주최 측은 강의를 듣고 민간 자격증을 따면 6달 동안 매월 국가지원금 75만 원이 나온다며 사람을 모았습니다. 시니어 인턴십 일자리도 약속하며 교육비로 17만 원을 받았고 대부분 60살이 넘는 노인이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교육을 4회를 받으면 자격증을 준다 그랬어요. 6개월간 어느 금액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6, 70만 원 되도록 보장을 해준다고 해서 그 17만 원 가입을. 하지만 국가지원금은 물론 일자리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환갑이 지난 나이에도 일해서 생계를 잇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전국 12곳에 센터를 운영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습니다. 피해 노인만 3,500명이 넘고 받아챙긴 수업료만 6억 원에 달합니다. 전국적인 계획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단지 이제 울산 쪽에 연구가 있다 보니까 울산 쪽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람을 점점점 너무 이제 지역 범위를 넓혀 나갔습니다. 경찰은 주범 60대 A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단체가 보조금 지급이나 취업을 약속하면 대부분 불법인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경제 이슈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간입니다. 최두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갈 거니까. 네, 테슬라의 귀환. 네, 테슬라 주가가 연일 상승세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하락폭을 거의 만회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테슬라의 귀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테슬라의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테슬라는 앞서 지난 2일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2분기 차량 인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차량 인도 실적이 44만 4천 대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양호한 인도량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안도감이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기차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주가 상승이 계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도 들썩였는데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네, 일단 오늘 코스피를 보면요. 코스피는 1% 넘게 상승했습니다. 2,820선을 돌파하면서 연중 최고점을 경신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주가가 모처럼 강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인공지능 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반등에 성공한 게 일단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 납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보도가 나온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요. 삼성전자 측은 오늘 오전 YTN과의 통화에서 품질 테스트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송재혁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최고기술 책임자 겸 반도체 연구소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3% 넘게 오른 84,6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내일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영업이익이 8조 원대의 깜짝 실적을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실적 발표 결과 등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10만 전자 고지에 오를지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주들의 관심이 높겠네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네, 서울 아파트값 15주 연속 상승. 네, 서울 아파트값이 또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부동산원이 7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한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래픽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값의 경우에 0.2% 오르면서 상승폭을 확대한 모습입니다. 지난 2021년 9월 셋째 주 이후에 145주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건데 서울 아파트 값도 15주 연속 상승 추세입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도 보면 지난주와 비교해서 상승폭이 커졌고 지방은 지난주보다는 하락폭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도 이번에도 모두 오른 건데 근데 구별로 살펴보면은 마포, 용산, 성동구를 뜻하는 이른바 마용성이라고 하잖아요. 이 지역 네. 상승률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그래픽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그래픽을 보면요.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성동구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옥수동과 행당동의 대단지 위주로 무려 0.59%가 올랐고요. 이어서 용산, 마포, 그리고 서초구 등의 순서입니다. 특히 마포, 용산, 성동을 뜻하는 이른바 마용성 지역이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돌면서 이번 주에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부동산원 측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 심리가 회복되면서
선호 단지뿐만 아니라 인근 단지에서도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와 비교해 봤을 때 서울 아파트도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통계인가요? 네, 올해 3월부터로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른 건 맞습니다만 구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해당 지역별로 편차가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래픽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 부동산 플랫폼이 지난해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서울에서는 용산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관악, 은평, 강남구 등의 순으로 모두 10% 넘게 상승했는데요. 반면 강북, 노원구는 1%로 비교적 낮은 상승률을 보였고 금천구의 아파트 값은 1년 전보다 오히려 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 추세가 나타난 건데요. 마포, 용산, 성동, 그러니까 마용성 지역만 따로 떼서 봤더니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평균 매매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노원, 도봉, 강북, 그러니까 노두강 지역은 3%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건지 전문가의 얘기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새 아파트나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대단지 등의 선호도가 몰리면서 가격이 오르는 지역 위주로 해서 계속해서 수요가 쏠림 현상이 지속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나 전세 가격에 대한 계속되는 상승으로 내 집 마련 실수요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이런 수요들이 매매 수요를 자극하면서 당분간 서울 아파트 값은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여전히 선호단지의 수요가 몰리는 쏠림 현상은 지속된다고 볼 수가 있어서 가격 상승폭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부동산 시장 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출국 앞둔 승무원 가방에서 실탄 발견. 승무원 가방에서 왜 실탄이 나왔나요?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인천공항에서 여객기에 탑승하려던 승무원의 가방에서 실탄이 발견됩니다. 지난 2일 오전 7시 반에 일어난 일인데요. 인천에서 출발해서 태국 방콕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하려던 승무원의 수화물 가방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7.62mm짜리 실탄 한 발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일단 실탄을 수거한 뒤 일단 해당 승무원을 출국 조치했고 해당 승무원이 귀국하는 대로 실탄을 갖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고의성이 없다, 뭐 이러한 대한항공 측의 입장도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승무원은요, 경찰 조사에서 최근 본가 이삿짐 정리를 하다가 자신의 소지품 가방을 발견해서 가져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그 속에 어렸을 때 주었던 실탄이 있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항공 측도 승무원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한 결과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추후 진행될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항공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어렸을 때 실탄을 주었다는 게 좀 신기한 대목이긴 하네요. 네, 오늘의 경제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두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기업 뉴스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HBM 개발팀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은 새 반도체 수장을 맡은 지 한 달여 만으로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의 올해 상반기 성과급이 지난해보다 커진 기본급의 최대 75%로 책정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례적으로 7월에 신입과 경력 사원을 동시에 대규모로 채용합니다. 전체 채용 규모는 세 자릿수로 반도체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고대역폭 메모리 선도기업 자리를 굳히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롯데홈쇼핑이 서울 구로구 영일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11번째 친환경 녹지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초등학교 안 400제곱미터 면적 공간에 나무 3천여 그루를 심고 그네 의자와 야외 테이블 등 휴식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이 한화 이글스 선수들을 격려하고 이동식 스마트 TV를 선물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대전 이글스 파크를 찾은 김 회장은 김경문 감독과 주장 최은성을 만나 5천만 원 상당의 이동식 TV를 전달하고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LG전자가 미국 뉴욕 양키스와 함께 멸종위기 동물 보호 캠페인에 나섭니다. 이번 캠페인은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미국 국조이자 멸종위기종인 흰머리 독수리를 테마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밤부터 새벽에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시작으로 전북까지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통 비 예보에서 시간당 몇 밀리미터의 비가 내린다고 할 때 체감상 어느 정도인지 쉽게 감이 오지 않는데요. 이 시간당 강수량 어느 정도부터 위험 신호인지 홍상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비의 강도는 1시간에 내린 비의 양인 강수량 또는 강우량으로 표현합니다. 신경을 써야 할 정도는 시간당 강수량 15mm부터입니다. 시간당 강수량이 15mm일 때는 와이퍼를 사용하지 않으면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굴곡진 도로에는 물 웅덩이가 생기게 됩니다. 시간당 30mm의 비가 내리면 우산을 써도 이동하기가 어렵고 운전할 때 시야 확보도 힘든 수준이 됩니다. 지하차도처럼 지대가 낮은 곳에서는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내린다는 예보나 방송이 나오면 거리에 물이 차오르고 자동차의 정상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시간당 70mm의 비가 내리면 하천 가까이 있는 차량이 물에 잠기기 시작해 피해가 발생합니다. 특히 국지성 호우와 지형적 요인이 겹치면 피해는 더 커집니다. 지난 2022년 8월 한반폭우로 강남대로와 서초대로 일대의 침수 사태 당시엔 시간당 100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정도 강수량이면 도로에선 차량이 물에 뜨고 지하는 물론 건물 하단까지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강수량이 많아질수록 피해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지형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폭우 강도에 비해 호우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강수량이지만 짧은 시간 비가 집중될 경우 여전히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장마가 국지성 집중호우 경향을 보이고 있는 데다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으로 올여름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큰 비가 내리면 가장 큰 피해는 저지대 주민들이 보게 됩니다. 네, YTN 데이터랩이 전국 건축물 관리대장 2천만 건을 분석했더니 반지하가 33만여 동 존재하고 서울에 있는 반지하 5곳 중 한 곳은 침수 위험지대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비가 오자 물을 뱉어내는 변기. 저지대 침수 때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특히 사람이 다니는 길보다 아래에 있는 반지하에선 물이 차면 창문으로도 물이 쏟아지지만 하수부터 역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저지대 반지하는 얼마나 될까? YTN 데이터랩이 전국의 건축물 관리대장을 전수 분석해 반지하 주택 규모부터 파악했습니다. 설비나 저장소 등으로 표기된 데이터는 제외했습니다. 전국 반지하 33만여 동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자치구별로는 관악구, 중랑구, 강북구 순으로 많았습니다. 경기도 수원과 성남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만 살펴보면 서남권과 동북권에 주로 분포합니다. 반지하 주택 분포를 서울 안전누리의 침수 예상도와 겹쳐봤습니다. 5곳 중 한 곳이 침수 예상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모두 3만 5천여 동. 서울시가 침수 방지 시설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보다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서울시는 50년 빈도의 비인 시간당 100mm 강우 기준으로 침수 예상도를 그렸지만 최근에는 100년, 500년 빈도의 비도 종종 내리고 있어 실제 위험 지역은 앞으로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물막이판 무료 설치에 집중하고 있지만 물막이판은 대피 시간을 벌어주는 도구일 뿐 근본 대책이 될 순 없습니다. 설치된 물막이판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설비가 많은 실정입니다. 건축물 유형별 어느 지점에 어느 높이로 어떤 유형의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또 어떻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는 지침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전문가들은 이미 침수된 이력이 있는 반지하부터 멸실 계획을 세우고 이주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지하는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기인 1988년부터 7년간 가장 많이 생겼는데 서울의 인구가 급격히 몰려 200만 호 주택 건설 사업까지 추진되던 시절입니다. 서울 반지하의 10곳 중 9곳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입니다. 1988년 시작한 천만 서울은 3년 전에 깨졌지만 시절의 산물인 반지하는 여전히 침수 사각지대에 남아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오늘 오후 전남 목포시 대반동 앞바다에 중학생 A군이 빠졌습니다. 출동한 해경과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여 30여 분 만에 A군을 심정지 상태로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네, 경북 구미시의회에서 현직 시의원이 괴한에게 폭행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오늘 오전 구미시의회 건물 복도에서 남성 한 명이 김재우 시의원의 뒤통수를 때린 뒤 도망쳤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고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퇴근길 무렵인 지금부터는 다시 장맛비에 대비하셔야겠는데요. 이번에도 취약 시간대인 밤 사이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는 서울 등 수도권을 시작으로 밤 사이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내일까지 충남 많은 곳에 100mm 이상, 경기 북서부에도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천, 계곡물이 급격히 불어나서 고립이나 침수 등 비 피해가 발생하거나 지반이 약해진 곳에서는 산사태 가능성도 무척 크니까요. 위험 지역으로의 접근을 자제해 주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가겠지만 습도가 높은 탓에 종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3도, 대전도 23도로 출발하겠고요. 강릉과 대구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전국적으로 무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 대전은 30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 대부분 그치겠지만 주말에는 또다시 전국에 강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앞서 필리버스터 종료 관련 소식 전해드렸고요. 최상병 특검법 표결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요일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